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가난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했던 과제.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못한 농업국가. 60년대 들어서야 겨우 경공업을 시작한 대한민국. 농업과 경공업만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키기는 불가능했다. 능력은 없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국강병의 꿈. 그 꿈을 이룰 방법은 단 하나, 중화공업 육성이었다. 경제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아 선진국형 산업이라 부르는 중화공업. 제철소에서 철강을 만들고 그 철강으로 자동차와 배, TV, 냉장고와 같은 높은 수준의 가전제품을 생산. 수출을 통해 나라 살림도 늘리고 국민 생활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화공업 육성은 마음만 먹는다고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다.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 많은 식민지와 풍부한 재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발전하는 데 꼬박 200년이 걸렸다. 그중 중화공업에 필요한 시간 100년. 하지만 우리에겐 그 10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시시각각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70년대 초 대한민국에서 중화공업 육성은 산업의 문제 이전의 생존의 문제였다. 그 생존을 위해 선택한 최후의 한 수가 바로 방위산업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와 힘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절실했던 국민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불가능한 꿈에 도전한 이야기. 힘이 없어서 위험에 처한 나라가 남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힘을 키워온 이야기. 먼 나라 동화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한국 방위산업이 걸어온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네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신 구상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황혜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서우덕입니다. 오늘은 방위산업이 중화학공업을 잉태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경제 발전사에서 중화학공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중화학공업이 방위산업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가 아닌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차근차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 박사님. 예. 1970년대 시작된 이 중화공업이요. 우리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이 경제 발전.
여기 이제 그 중화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요. 당신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까?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을 보면은 반도체, 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들이 우리 그 수출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고 이 산업들이 이제 기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언제 투자가 됐느냐 하면은 1970년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뭐 세계은행이나 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안 된다. 뭐 하면은 거의 실패한다 하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또 국내에서도 이 중화학 공업보다는 뭐 정밀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3년도에 중화학 공업화 선언 그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사실상 중화학 공업의 마지막 기차를 탔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1990년도에 일본에서 사실 이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는데 가스타니 신지키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한국의 중화학 공업은 1970년대 후반에 급속히 발전하여 80년대 후반부터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은 풀 세트형 공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이 한국 경제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다른 경제학자가 저술한 한국 경제 발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GNP 대비 제조업 비율, 그러니까 공업화된 비율의 성장 속도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1953년도에는 GNP 대비 제조업 비율이 8.9%, 60년대에는 14.3%, 72년도에는 22.4%, 82년대 33% 이렇게 10년 단위로 거의 10% 단위로 증가하는 그런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됐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고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는 인구의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을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이제 공업화 속도가 빠른 나라였었는데 일본이 1954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약 35년 동안에 제조업에 취업한 연평균 증가율이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4년부터 90년까지 25년 기간인데 그 사이에 8.2%라는 아주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경제에서 이제 중화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정욱 박사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이 경제사를 이제 훑어보게 되면은 이 중화공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정말 선택해서 결국 국방에도 도움이 되고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일거양득의 접근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구나 이런 장치들이 다 초기에는 국방연구개발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께서는 정말 초근목필한 말을 실감할 정도로 살기가 어려웠는데 풍부한 전기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아시고 방위산업을 위해서 또는 평화를 위해서 풍부한 전기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런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나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다익선으로 많은 분야에 착수하는 것보다는 방위산업에 관련된 기술, 산업터전을 마련하자고 한 것이 결국은 중화공업이라는 소위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자료를 살피게 되면요, 이제 국민들이 중화공업 정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것이 이제 1971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이 제7대 취임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전에 73년 1월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중화공업에 대한 고민은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몇 해 전에 한국기계공업 육성 방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구 박사님, 그게 네. 어떤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때 1969년에 상공부에서 우리나라 공업화 방안을 갖다가 연구해야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그 키스트의 이경서 박사 그리고 당시 그 키스트의 기술 지원을 맡았던 미국의 바텔 연구소의 최해리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팀을 이뤄서 우리나라 공업화 방안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6개월간 했습니다. 6개월간 해서 그걸 이제 정부에 건의했고요. 그럼 여기서 바텔 연구소는 그럼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잠깐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텔 연구기관은 참 우리나라 그 과학 발전에 굉장히 깊은 그 연관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1929년에 그 바텔 씨가 거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기금을 해서 오하이오주에 그 비영리 그런 그 종합 연구기관을 설립해요. 설립해가지고 그것이 좀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에서는 아마 미국 최대의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할 적에 미국에서 기술 지원을 위해서 바로 이 바텔 연구소를 갖다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스트의 간부들이 바텔 연구소에 초기에 연수를 가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밀접한 그런 그 과학 발전에 그런 기여를 한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그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에너지서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 생명공학,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국방 분야, 그리고 심지어는 실험실 관리 기술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연유로 미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종합 그 연구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기관으로 바텔 그 연구소를 지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 나온 발명품 중에서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대표적인 것 몇 개 든다면은 복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CD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아주 발명품으로 나온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이제 6개월 후면은 70년 이제 4월이 되는데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죠? 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재정이 정말 열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참 후진국이고 농업 위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고속도로를 건설할 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업화가 여러 가지로 인재도 부족하고 이런 데서 공업화라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그런 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 차관을 갖다가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거절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 공업화를 위해서는 리드 산업과 파생 산업. 그래서 리드 산업을 종합기계 그 산업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파생 사업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거의 그 중단됐습니다. 굉장히 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 교수님 지금 이제 중화공업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 박사님 얘기를 쭉 듣는 과정에서요. 전문적인 개념이 몇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드 산업과 이제 파생 사업이다,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개념이고 왜 그 당시 그런 것들이 거론됐는지요? 예, 그 리드 산업이라면은 말 그대로 선도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이제 이경수 박사님의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선정한 리드 산업 분야가 그 4대 핵 그 공장 그 사업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때 이제 꼽은 것이 그 조선소 건설, 그다음에 중기계 종합 공장, 그다음에 주철 주물 공장, 그리고 특수강 공장, 그리고 또 종합 제철이 있었는데, 그 종합 제철은 이미 그 당시에 포항 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이제 4대 핵 공장 이렇게 그것을 우리나라의 그 리드 산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조선소와 그 중기계 종합 공장은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제 나는 앞에 그 공장이고, 뒤에 이제 그 철강 하고 또 이제 그 주물주철은 앞에 그 조선하고 또 종합기계의 완제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재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육성하자는 그런 방침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선도 산업을 육성해 놓으면은 그에 따라서 파생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파생 산업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을 만든다 해서 그 제품을 내놓게 되면은 그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동차 판매하기 위한 유통산업도 생기게 되고, 또 정비하기 위한 정비산업도 생기게 되고, 또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부속품과 또 그 여러 가지 장식품에 관련된 산업도 그 발전하게 되고, 심지어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또 뭐 자동차 용품, 오디오, 뭐 내비게이션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생 산업들이 많이 따라붙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방해 산업은 중공업이 그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 사업이 목적인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뭐 다른 뭐 정밀이나 뭐 그 경공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구조죠. 그 중화학공업을 하지 않으면은 방해 산업을 키울 수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중화학공업 그거를 위한 또 리드 산업이 선택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 간단하게 지금 리드 산업과 파생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이제 보고서 내용처럼요, 이 조선소를 포함해서 이제 4대 핵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이 착착 좀 진행이 좀 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황 박사님, 그 당시 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좀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좀 장애가 됐습니까?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자본도 없고, 가진 것이라는 거는 의욕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의욕 하나만 가지고는 국제 무대에서 안 통하더라 하는 거 배웠고,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 뼈저리게 느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실무진들도 낙담이 좀 컸겠지만요. 누구보다도 의욕을 갖고 있던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큰 실망을 했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이제 이게 포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의 방위 산업이 이제 태동하지 못했을 텐데요. 서 교수님, 그 당시 이제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또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대 핵공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제위원회에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가느냐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반대하고 뭐 선진국에서도 사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을 투자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원철 상공부 광공전 차관보 께서 이제 그 당시 주무 부처였기 때문에 상공부가 경제기획원하고 근데 오원철 차관보께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사실 오원철 차관보는 후에 경제 제2수석 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서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하고 또 방위산업을 정책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이끌어난 총괄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4대 핵공장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일부러 갖고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4대 핵공장은 이제 완제품을 전제로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사실 당시에 우리 경제 규모가 처음부터 그렇게 완제품을 하는 공장을 하기는 힘든 그런 구조였다는 인식이 좀 있었고 해서 부품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부품을 다 만들어 놓고 해야지 완제품도 생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무기 전용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만약에 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수요가 나중에 없을 때는 그다음은 그 공장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을 놀리고 하는 그럴 때는 경제성이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방위 산업을 하려면은 중화공업 육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경공업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래서 처음부터 완제품 무기 전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때는 민수 제품도 생산할 수 있고 또 부품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그 무기 수요처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처로도 이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민수도 하고 군수도 하고 하는 그 겸용 그 트랙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화공업과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기반이 같습니다. 시설 기반, 기술 기반, 인력 기반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발전시켜 놓으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민수와 군수가 겸용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화공업 플러스 방위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그럼 애초에 계획이 무산되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4대 핵공장 건설이 아닌 이제 중화공업을 이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거론됐는데 사실 이 계획이 이제 방위 산업을 위한 뭐 계획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ADD가 이제 같은 관련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어떤 좀 지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 박사님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까?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왔던 것 중에 지금 연관된 것은 뭐냐면 이런 그 방위산업 무기 그 전용 공장으로 공장 지었을 적에 그것이 가동률 문제가 있고 경제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나라 그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그와 같은 병기 전용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앞으로의 방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그걸 친필로 도표를 그리면서까지 내려주신 것이 있었는데 이 방위산업이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기에 예까지 드셨어요. 지금 민수공장으로 쓰고 있는 뭐 한국화학이라든가 기아 뭐 자동차라든가 뭐 아시아 자동차 뭐 금성사 이런 걸 쭉 예를 드시면서 여기에다가 뭘 특별히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건지 이것만을 최선으로 보완을 해서 거기에서 아까 이제 민수, 군수 전부 양쪽을 다 생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그 지시를 내서 거기에 아주 그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화약은 뭐 탄약, 그다음에 OPC 금성사는 뭐 통신기, 그리고 뭐 기아기공은 뭐 오토바이 군사 차량, 뭐 현대 자동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우조선은 현대조선하고 뭐냐면은 그 군함 뭐 이렇게 일일이 그 연관성을 지으셔가지고 그런 하다른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내수 규모가 굉장히 그 제한된 이런 그 무기 수량을 가지고 전용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고 그래서 지금 민수 공장에다가 꼭 필요한 것만 추가해서 보완해 가지고 무기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다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황 박사님, 예. 당시 이제 오원철 차관보가 이제 제안한 내용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인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공장에다가 추가 시설 투자를 해서 능력을 부과를 해서 방위산업을 해보자. 그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원철 뭐 당시 차관보 추후에 이제 경제 이수석을 하신 분의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오원철 차관보께서 보고를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서 한 그 문장이 뭐냐면 어떠한 무기도 다 분해를 하고 나면 부품만 남습니다. 부품만 잘 만들어서 조립하면 무기가 됩니다. 그러한 개념이 아주 막 그 깊이 이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현대 무기까지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선진국 수준의 중화학공업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 말씀을 했대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한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이 4대 핵공장이라는 걸로 갔지만은 오은철 수석이 그 건의한 내용을 보면은 선진국 수준의 중화학공업, 이런 선진국 수준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고, 그거를 방위산업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런 비전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우덕 교수님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요. 이 병기 전문 사업체는 이 정부 입장에서 효율적이지만요,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위험이 좀 크니까 어떤 좀 유동적인 좀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 이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한중기라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뭐 박격포, 야포, 하여튼 그 대포 종류에 들어가는 포신, 이거를 그 거의 그 전문적으로 이 회사에서만 그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기본병기 국산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래식, 그러니까 대포라든가 뭐 소총 이런 그 무기를 일찌감치 국산화를 다 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는 그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회사가 오로지 거기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민수 분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물량이 다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다른 그 소요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파산하게 되고 기아그룹에 흡수되고, 현재는 그 현대위아로 이렇게 이제 그 흡수돼서 온 그런 그 사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께서 민수 기반 위에 같이 방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차 전문 회사인 현대로템은 그 철도 차량, 전동차를 같이 그 만들도록 그렇게 그 했었고, 또 뭐 대부분의 통신 회사들이 그 군용하고 민수를 다 그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차량하고 군용 차량 같이 그렇게 그 해왔고, 또 풍산 같은 경우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데 거기는 이제 뭐 탄약 만드는 걸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탄약에 들어가는 것이 구리가 이제 그 주 소재지 않습니까? 그 구리 산업을 민수 쪽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뭐 세계적인 그 구리 그 생산 업체가 됐습니다. 이처럼 한두 업체를 빼놓고는 그 박 대통령이 그런 그 민수 방산 겸용 구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그 발전됐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방산 업체들의 그 실질적인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방산 제품의 그 매출 비중이 평균,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의 그 수요가 조금 그 없더라도 민수로 충분히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된 거죠. 예. 예. 이제 민간 기업 중심의 이제 중화학공업을 통해서요, 결국 이제 방위 산업과 이제 국가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는 이런 제안이 결국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구체적인 실행에는 또 두 차례 이제 방위 산업 육성회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중화학공업이 이제 육성이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제 마무리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1970년대) 초 가난한 분단국 대한민국은 하나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네, 중화공업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서 교수님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차 계획도 그 수립돼 있었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 중화학공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화학공업 그 선언이 나오면서부터
이 계획이 대폭 그 상향 조정되는 거죠.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화학공업 육성 그 계획에 들어간 그 6대 업종이 있습니다. 6대 업종이 뭐냐면은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자, 석유화학, 조선 그 이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목표치를 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화학공업 계획의 기본인 74년부터 81년까지 그 8년 동안에 그 기존에 수립했던 그 수출 목표를 50억에서 100억 달러로 그 상향 조정을 합니다. 각 6대 업종에 대한 그 생산 목표를 이제 그 대폭 조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경우는 그 연간 100만 톤 생산에서 1000만 톤으로 그 올리고, 그다음에 조선 또 조선 선박 건조도 연간 25만 톤에서 그 500만 톤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도 연간 약 3만 대 수준에서 50만 대까지 생산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대폭 조정하죠.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의 그 의미는 기존에 그 진행하던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된 그 수준을 거의 10배, 20배까지 대폭 그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사실 이런 목표가 선언을 할 당시에는 뭐 가능하겠느냐라고 봤는데 실제로 80년대 다 달성이 됐죠. 예. 예. 중화공업 육성 선언에서 또 가장 또 눈에 띄는 대목이요. 이 1980년대에도 이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1971년 우리나라 이제 총 수출액이 10억 6,700만 달러가 되는데요. 이제 10년 만인 상태에서 그거의 10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굉장히 무모했던 계획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혹시 그런 배경이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중화공업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돈을 투입해서 그 돈을 회수할 때까지 소위 해임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경공업은 뭐 한 1, 2년 사이에 바로 상품이 막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만은 중화학공업은 짓는 데만 해도 몇 년을 걸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 돈 빌려줘 가지고 그 긴 동안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빌려준 돈을 확실히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그 외자 도입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네, 그것이 하나의 문제였고요. 방위산업에서 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품질 보증이라든가 고급 그 제품의 민수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 이 기술 파급 효과로 그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아주 고급 제품만서 수출 그 경쟁력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단기간 내에 그런 엄청난 수출을 갖다가 우리가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일본이 10년 만에 수출을 5배를 달성했다. 이제 우리는 10년 만에 10배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의지가 현실성 있게 이거 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방영 박사님, 그 당시에는 이런 계획들이요 현실성 있게 조금 이렇게 적용이 좀 될 수 있었었나요? 어땠나요? 번개 사업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 보여줬고 국민들도 시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시사회가 공개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 지시하시냐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방위산업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고 나서 2달도 안 돼 가지고 무역진흥 확대 회의를 5월 달에 합니다. 5월 달에 이제 무역 확대 진흥 회의가 다 끝나고 또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다 중공업 제품이 수출되는 샘플도 보시고 나서 질문 겸 지시사항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했는데 100억 달러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무슨 공업을 해야 되냐?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질문 겸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당 비서관인 이제 오원철 수석께서는 부랴부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닌가 가깝게 일본의 그 경험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경험을 요약해서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과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어떻게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비전을 가지게 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주무부처인 상공부에 전하니까 상공부 장관 뭐 굉장히 놀라셨겠죠. 직원들도 뭐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런 충격 속에서도 일레트 관료들 또 충성심, 애국심 이러한 것을 가진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해보자. 뭘 어떻게 해라도 해보자. 뭔가 되든 안 되든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부터 낼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진전을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육성 방안을 만듭니다. 막 조선공업 육성 방안, 일반 기계공업 육성 방안 뭐 등등 하게 전화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성 방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각 분야에서 만든 다음에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100억 달러 81년도에 100억 달러 수출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72년 말 그러니까 72년 초에 이제 지시하신 데서부터 해서 8개월 지난 72년 말 수출 확대 진흥 회의에서 100억 달러 수출 계획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방위산업과 중화공업 육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중화공업 육성.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외국만이 아니었다. 국내 여론도 중화공업 육성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제 막 원조 경제를 벗어나던 대한민국. 가진 것도 없고 벌어들이는 돈도 충분하지 않았다. (1972년) 대외 채무액은 국내 총생산의 18.4%. 여기에 중화공업 육성을 시작하면 나라 빚은 위험 수위까지 늘어날 전망이었다. 당시 한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했던 필리핀과 알제리도 중화공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 탓에 우리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했다. 중화공업에 집중할 능력도 안 됐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많았다. (1960년대) 두 차례 경제개발로 경공업 기반은 튼튼한 편이었다. 먹고 입고 집을 짓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해결된 셈. 게다가 경공업만으로도 60, 70년대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니 굳이 무리해서 빚만 늘어날 게 뻔한 중화공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반대와 의심을 뚫고 대한민국 중화공업 육성은 강행된다. 전국에 공업단지를 짓고 기계를 들여오고 제철소를 만들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중화공업화를 선언한 지 9달 만에 터진 석유파동.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빠듯하게 세웠던 경제 계획은 모두 종이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제 누가 봐도 더욱 커진 위험 부담을 안고 중화공업 육성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과연 이대로 중화공업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사면 초과의 위기.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이제 방위 산업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힘으로 각종 무기를 만들어내는 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면 또 반드시 중화공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이제 대규모의 이제 공단 건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종합제철 기지를 포함해서 이 창원기계공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옥포조선 공업단지까지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이끌어온 이 전진 기지들이 이때 이제 조성된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공업단지들이 단순히 그 민수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위 산업을 위한 이 전진 기지로서 이제 이게 작용을 하고 활용이 된 것 같은데요. 구 박사님 이제 그 당시 좀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날에서는 민수다 군수다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 분야가 있습니다. 화포나 이런 탄약, 화약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전부 민군 겸용이 아닌 제품이 없습니다. 다만 그 구별되는 것은 군사 목적에 쓰기에는 까다로운 그런 그 사용 그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를 예를 들면 말이죠. 민수에서는 야지라든가 험한 그런 길을 갔다가 뭐 먼지투성이 길을 다닐 일은 없고요. 다만 군용장비는 작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형에서도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이것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규격이 좀 부품에 대한 규격이 까다로운 것뿐이지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품 레벨에 가면은 거의 똑같은 기술이 이렇게 적용되고 뭐 정밀도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큰 차이가 없어서 민수품은 대개 한 80% 그리고 비율이 한 군수품은 대개 20% 이런 매출 비중으로 볼 적에 이와 같은 비중이었습니다. 비중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 공업단지는 그 민수용이다, 뭐 군수용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분할 수는 없고 거기에 순수 민수의 그런 군수용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복합 이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제 민군 복합 이제 산업단지로의 이해가 더 맞을 것이다는 의견을 좀 주시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공단들 중에서도요, 이 방위 산업 관련하면은 항상 이 창원공단의 경우는 이제 아예 조성할 때부터 이 방위 산업의 생산 기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구 박사님 왜 이게 그 단지를 정할 때 중요할 텐데 왜 창원이었을까요? 첫째 그 창원공업단지를 그때 그 선정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휴전선에서 뭐라 합니까? 그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컸고 AN2기에 의한 뭐 기습이다 뭐다 이런 특수부대의 뭐 침투다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제일 그래서 창원 지역이 하여튼 남해 지역이 선정하셨고요. 그리고 창원에 있어서는 또 특히 공군에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게 폭격 가능할 적이 어떤가 했더니 뒤에 북쪽에 산들이 이렇게 병풍같이 둘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근접 폭격이 어렵다는 그렇게까지 확인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왜 거기에 정했냐면은 첫째가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의 첫째 고속도로가 발전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김해공업단지가 김해 비행장이 있고요. 국제 비행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는 마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준설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바다나 그다음에 육지나 공중에나 이와 같이 인접된 그런 수송 수단이 갖춰진 것이 대한민국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 인프라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물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와 같이 창원이 선정됐고요. 둘째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업용수가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남강 댐을 건설해서 그 남강 댐에서 풍부한 낙동강을 통해 가지고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창원을 갖다가 그 종합기계공업단지로 소위 우리나라 병기 공장 요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항공단에서 이 병기나 이 부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요. 주변국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했을 텐데 그 당시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78년에 그 멜린 프라이스가 그때 하원 그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13명의 국회의원을 데리고서 우리나라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창원 공업단지와 그다음에 옥포조선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창원 공업단지를 보시고서는 정말 자기들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이와 막 이렇게 그 최신 기계가 말이죠. 정밀 그런 무기까지도 제작하는 걸 보곤 말이죠. 놀랐는데가 옥포조선에 가서 더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런 큰 독구를 갖다가 미국에서는 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의 그 초대형 항공모함 문제는 것이 문제가 아닌 그런 인프라를 갖춰 있는 걸 보곤 말이죠. 이거이 말 그 소련이죠 당시에. 이것이 넘어간다면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거기에서 당장 미군 철수를 갖다 중지 계획을 이 의회에서 아마 행정부에다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중화공업 육성은 애초 이 방위 산업을 건설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추진 방법으로 이 수출 목표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표는 창원 기계공업단지를 비롯해서 6곳의 거대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았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1차 목표였던 방위산업 부분에서 이 중화공업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서우덕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중화공업이 한 역할 우리나라에서 첫째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방위산업 건설을 통해서 자주국방의 그 기반을 닦았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그 방위산업이나 중화의 수준이 높았죠. 근데 중화과 방위산업 건설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을 능가하는 역량을 확보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건설에 기반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방위산업을 통해서 그 발전된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민수 분야의 그 산업을 이끌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군데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 중화공업을 선언하면서 지시하신 것이 1년에 5만 명 이상의 그 기술 인력을 배출해라 라고 그냥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계공고, 또 금호공고 같은 그런, 수십 개의 그 공고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 그 10년 동안에 실제로 한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의 그 기술 인력을 배출해냈습니다. 그 인력들이 결국은 방위산업하고 중화공업에 다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됐고요. 그 인력들이 나중에 또 중동건설로 투입이 되고 해서 우리 경제의 그 초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컸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방위산업이 이제 국방과학기술 그런 측면에서 발전하는 부분인데, 무기체계 기술은 그 아무래도 민수기술보다는 그 첨단 기술이고 민수기술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국방과학기술의 그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갈래의 그 민수 분야 기술이 또 파생이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목표가 이제 경제 발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이제 성과를 좀 얻게 됐는지 먼저 구 박사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정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건 너무나 지나치다 싶었던 100억 불 그 수출 달성이, 목표 달성이 3년을 앞당겨서 1977년인가 이렇게 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처음에 창설됐을 적에 도대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무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해서 상공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 군데 우리가 그 산업 실태 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수출 얼마 한다는 것이 전부 1차 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텅스텐 그 광석을 갖다가 수출해서 돈을 그때 주고, 그 다음에는 농산물이라든가 가발이라든가 이런 와이셔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나마라도 수출을 했는데, 그 당시 기계공업을 통해 이런 중화공업 제품을 갖다 수출하는 건 인프라도 없으니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업 기반이 참 거의 그 불모지대나 마찬가지 전무한 상태였는데 얼마만큼 저희가 번개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계공업 소전을 갖다가 참 실감 피부로 느꼈냐면은 몇 군데 부품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회사에 준 그 회사에 그 도량형이 말이죠. 자라든가 이런 무게 다는 거라든가 이런 치수를 내는 것들이 B 회사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각기 그것을 왜 그러냐면 국가가 딴 나라 선진국에서는 국가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제 기회로 해가지고 국가 표준이 정립이 됩니다. 그것이 대덕에 있는 국가 표준 연구소로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원기를 갖고 각 당장 그때 그 방산업체에 지시한 것이 2차 교정 장비를 전부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 회사들이라든가 조립 회사들이 똑같은 그런 정밀도를 갖는 그 치수를 갖고 치공구를 갖고 있고 이런 그 도량형 그 기기를 갖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이 국가 표준을 갖다가 방위산업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한 그 참 한심한 상태의 그 민수 이 기계공업 수준에서 이 방위사업을 통해서 이 번개사업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전용 장비 또는 정밀기계도 많이 그 공작기계도 들여왔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품질 보증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생산 관리를 어떻게 한다. 공정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작업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밀 가공 능력도 아까 그 금호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인력도 양성되고 그래서 선진국에 주관하는 그런 고품질 그런 그 명품 그런 제품들이 민수 제품들이 이런 그 방위산업을 통해서 제작하게 돼 가지고 획기적인 그 기계공업 2차 산업의 수출액이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황영 박사께서 제일 먼저 방위산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보니까 중화학공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하려고 보니까 리드 산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안 됐다. 근데 중화학공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중화학공업의 목표를 설정을 해준 겁니다. 100억 불 수출. 이거는 시작은 방위산업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이 되지만 중화학공업은 방위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 간 겁니다. 이건 대단한 그 경제 성장을 막 획기적으로 올린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이 방산을 했기 때문에 방산에서 나오는 기술이 그대로 민수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게 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효과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이제 100억 불 수출됐고 중화학공업이 발전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분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잉태한 중화학공업. 불과 4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마치 머나먼 세상의 영웅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까마득한 현실의 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에 나선 사람들. 도전이 도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기적을 이룬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포기를 모르는 과학자들의 도전기,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